이게 4년 받을 일이냐라는 글이 아직도 절대 다수예요. 단순히 뭐 정경심 교수 응원한 분들 단순히 동양대 표창장 쪼가리 하나 위조한 거 4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죠. 스펙만도 7개. 사모펀드 관련도 유죄. 범죄가 여러 건이다. 증거인도 유죄. 다 합치는 이고 거기다가 자백 안 하고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럼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어.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증거들이 좀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사실상 2심 그대로 확정이 되고 상고가 기각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다시 TH김 총평부터 들어보고. 이거는 사실은 이미 항소심에서 끝났을 때 상황 끝난 거였어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나오고 그다음 전 유죄 뭐 일부 무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이 많아요. 입시 비리에 관해서는. 입시 비리 관련된. 그게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냥 징역 4년 굳어지는 게 확률적으로는 제일 높았죠. 근데 이제 앞서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했던 남편의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이제 1심 시작입니다. 거기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좀 부정하는 결정을 중간에 법원이 해서 그러면 이것도 바뀌는 거 아니야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이 없다는 걸 이유로 파기환송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일부 관측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지금 부정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편의 조국 전 장관 그 1심도 동양대 PC 증거 능력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봤지만 상위법은 대법원으로 확정 판결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될 부분인 게 왜냐하면 뭐 그래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듣고. 정경심 교수가 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계속 문제는 제기했던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정경심 1심 판결문에 보면 설사 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랑 증언만 가지고 이 표창장이 위조됐음을 넉넉히 인정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설사 이제 요거 증거 능력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냐 이 동양대? 그렇죠. 요거 표창이 위조됐다는 거는 인정이 됐어요.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이제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뭐 그 말은 이거 없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다. 증거가 확실하다. 증거가 많다 이런 뜻인데 지금 조국 장관이 받고 있는 그 재판에 이 증거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다른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 이 여기서 좀 뭐 판결문이나 이유 같은 게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더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상고 기각이기 때문에 뭐 판결 이후 사실 할 일도 별로 없는 거고. 근데 PC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렸던 거거든요. 재판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물론 사법이 독립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 1심에도 대법원은 그럴지언정 나는 이거 증거 능력 없다고 봐라고 할 수도 있어. 그건 본인 판단이니까. 판사 마음이죠. 근데 그게 유지되겠어요? 결국 대법원 올라가면 깨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고했을 경우에 결국은 대법원까지 뭐 어차피 그래 뭐라 대법원 그렇잖아. 나는 내 판단이 좋아 하고 선고했다 합시다. 항소심 가면 또 바뀌고 이제 그 대중의 시선에서 제가 두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 이런 이 판결 밑으로 저 오늘 그 댓글들을 쭉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이 읽다가 왔는데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그 이 불만이나 분노하시는 지점은 이거예요. 그 뭐 표창장 위조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맞다고 치는데 이게 4년 받을 일이냐라는 글이 아직도 절대 다수예요. 근데 자, 요걸 한번 법조인들에게 설명을 이 구조를 이게 이제 1심 때부터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1심, 2심. 표창장 이게 아니에요. 표창장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위조된 게 여러 개 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도 못해. 뭐 관련 자료들, 입시 관련 자료들. 7대 스펙 위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하나가 개별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관해서도 무죄가 나온 것도 있죠. 일부 유죄 나온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증거은닉에 관한 것도 있어요. 단순히 뭐 정경심 교수 응원한 분들 단순히 동양대 표창장 쪼가리 하나 위조한 거 4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펙만도 7개. 사모펀드 관련도 유죄. 범죄가 여러 건이다. 증거인도 유죄. 다 합치는 이고 거기다가 자백 안 하고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럼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시 비리, 뭐 입시 비리, 그 표창장 위조든 선생님한테 돈을 묻건 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집유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들이 재판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에 눈이 어두워서 자식 저 대학 보내라고 잘못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거 빈다고요. 그럼 재판장도 사람인데 자백하고
자식의 문제에 자유로운 대한민국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좀 선처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입시 이런 비리 문제들 중에서 끝까지 자백하는 사람 2사람. 정경심 교수, 숙명여고 교무부장. 그럼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어. 증거 뻔한데 나 잘못 안 했는데 위조 아니 이렇게 버티는데 그 뭐라고 선처해? 판사가 깎아주려고 그래서 성량을 깎아주려고 뭐 공감하고 먼저 자백 얘기부터 하면 저도 명상 재판을 하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백 이꼬르 반성, 자백하지 않는 거 이꼴 등부어로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 영역은 사실 저는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최근에 재판 갔다가 법률 주장을 하면서 합의를 하니까 그 합의 왜 했냐고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판사님께서.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혹시나 겁이 나서 합의는 하는데 그래도 좀 판단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일도양단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하는데 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인정하고 양형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다들 알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 앞에 총론으로 얘기했던 거 법원이 자백 안 하면 반성 안 하고 버틴 이렇게 생각 그 도식장관 깨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자백하면서 진짜 합의 볼 수 있거든. 네네네. 아니 왜냐면 내가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은데 형사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피해자가 좀 고통을 그렇죠. 입었다면 내가 좀 이 돈으로라도 보상을 이건데 그걸 법원 이해 못하고 야 합의했다는 거는 뭐 부인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보면 진짜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는 그 수준을 넘어선 거라는 거야. 대법원 판결문을 못 봤는데 항소심 판결 보면 양형이후에 그런 거 쓴단 말이에요. 단순히 부인하고 법리적으로 본인의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는 거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무슨 뭐 증인들한테 뭐 뭐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약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굉장히 법정에서의 태도나 그런 것들이 단순히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증인이 나오면 쟤 이상한 앤데 나한테 불리한 증언한 사람이 있으면 쟤 왜 저래 이런 식의 일종의 법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건 정말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라는 행동을 했다는 것들을 항소심 그렇죠. 판결 양형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판결문에 뭐 그런 그렇죠. 게 그러니까 자기 발목 자기가 잡은 거고 또 하나는 저는 1심 판결 조국 공소 나왔을 때 과연 조국 전 장관 부부랑 그 변호인들 어떤 선택을 할까. 만약에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자백했으면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받았겠지만 정경심 교수 저렇게 4년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근데 너무 많이 갔어. 그 부부가. 특히 남편의 조국 전 장관이 맨날 SNS에다 뭐 글 쓰고 이러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되돌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1심에서 부인이 유죄가 나왔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는 두 부부가 거짓말한 거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여기서 내 와이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정치적인 이게 쟁점이 됐으니까 버텼다고. 근데 그러면 그 말 맞아요. 이걸 결국 결론 없어. 이렇게 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언론, 뭐 검찰 아주 첨예한 정치 쟁점이 됐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쉽게 그것도 인정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었고 아까 이제 사건이 이제 표창장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 근데 그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또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기소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제로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빼서 기소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소 편이라고 그러고요. 기소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기소 독점을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기소 제기하고 공소장 변경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아주 부자연스럽고 뭔가 타겟 삼아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죄가 됐지만 과도한 기소 또 불고불리라고 법원은 딱 주는 만큼 판단해요. 뭐 기소 안 했으면 안 하겠죠. 기소하면 또 그 공소장 내용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비록 혐의는 상당히 많지만 뭐 큰 틀로 봤을 때는 한 세 뭉덩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과잉된 어떤 측면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해서 막 수사할 때도 야,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해가지고 MB 정부 할 때도 적당히 하지 이건까지 다 털어가지고 기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검찰이 기소 재량인데 야 예를 들어 제가 검사예요. 박지원 변호사 피의자예요.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까 더 들어갈까 보니까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이걸 봐줘야 돼. 이것까지 기소 이제 일종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에 관심을 가져 보는 눈이 많으면
이게 멈출 수가 멈췄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면 내가 능력이 당하는데. 없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또 오히려 역공을 당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일반 피의자라면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그 정도 인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또는 뭐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적폐 수사에서도 뭐 이게 언론에 관심 가지 않는 일반 사건이었다면 아니 그래 뭐 거기까지 저희가 안 할게요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거기 기소 편의주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쟁점이든 간에 언론이 보고 있고 어떤 공적 관심사가 돼 있으면 한 번 출발한 수사의 열차가 멈추기가 쉽지 않죠. 참. 일종의 그것도 이걸 역차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할 수 없어요. 그런 공인이기 때문에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네네. 이명박 전 다 비슷하게 지금 됐기 때문에 또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런 측면들이 뭐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느꼈거나 그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참고로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또 정치적으로도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조국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민주당의 뭐 내로남불에 대해서 진심으로 또 네.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과했던 적이 뉘우치고. 있죠. 예. 그랬었죠. 근데 여전히 또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사과하는 것 자체를 또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여전히 합니다. 조국과 정경심은 죄가 없다라고 믿는 지지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걸 사과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희 네. 생각해도 과거로 돌린다는 게 의미 없는 얘기인데 조국 전 장관 참 그 사건 나왔을 때 네.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스탠스를 그때 이미 보여줬더라면 민주당이 그때 조국이라는 사람을 놓아줬더라면 그러면 지지자들이 지금 느끼는 허탈감도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버티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딸 좀 해보려고 내 눈이 좀 그렇게 됐 정말 저 잘못했어요. 일반적인 입시 사건이 그렇게 했더라면 아이고, 징역 4년은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지금보다는 단 1%로 더 나왔겠죠. 알겠습니다. 그 지금 문자들 몇 개 보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홍기봉 씨도 같은 거 일찍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으면은 감형이 됐을 텐데라는 그런 얘기죠. 최병진 대원도 그런 비슷한 얘기. 그리고 광부영 대원. 자 잘못한 거 벌 받고 좋습니다. 공정하게 하자고요. 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장모도 똑같이 벌 받읍시다라고 했는데 이거 바로 또 어제 났습니다. 어제 오늘 뭐 판결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박지원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장모 관련해서 1심에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이른바 의료법 위반되고 또 그 요양급여를 받았죠. 편취를 했다고 해서 특경법상 사기가 돼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는데 2년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증명이 되지 않았다 해서 지금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2심 재판이 지금 달라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눈에 좀 보이는 뭐가 부분은 다른지. 통상 이제 유죄 무죄 달라지는 부분 보면 뭐 이른바 결정적 증거가 새로 등장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없던 증거가 2심에 등장하든지 아니면 누가 번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좀 이렇게 설명하거나 납득하기 쉬운데 지금 이 사건은 1심, 2심 사실관계는 거의 유사해요. 그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게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1심 법원에서는 공모를 했냐 안 했냐에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공모했던 증거 중에 책임 면제각서를 왜 썼으며 그리고 자기의 첫째 사이를 거기 팀장, 운영팀장인가 뭐 사무실장 같이 썼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2심 법원은 예컨대 한 석 달 정도 하고 할 일 거의 없었다 사위. 그거는 뭐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또 인정을 했고요. 책임 면제각서는 뭐 정말 그 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판단해 버렸거든요. 같은 어떤 사실관계를 해석을 좀 달리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이 좀 있죠. 지지자나 뭐 반대자가 아주 그렇죠. 첨예하게 대립되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좀 판결이 좀 논란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 자 법조인으로서 박지원 변호사가 봤을 때 이번 네. 2심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심에서 인정된 게 2심에서 납득되게 좀 되면 좋은데 결국은 증거 부족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뭐 공모가 안 됐다, 뭐 기능적 행위 지배 없다. 이거는 그냥 그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공범이냐 아니냐인데 그쵸. 2심 판단은 똑같은 사실관계인데 피해자로 보인다.
근데 3억을 사기당했는데 2억을 더 투자한다? 그런 부분도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전 제일 나아가서 지금 얘기했던 책임면제각서나 사위가 운영실장 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저는 네 번째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성향을 재판부는 좀 봤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재판하기 전에 1심에서 잔고증명 위조 1심 1년 선고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그걸 언론을 보고 판단하라는 건 아니지만 장모 최 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런 일들을 반복해 왔었어요. 수익도 얻기도 하고 남들을 맞아요. 여러 건 고소하기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쉽게 피해자가 될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질만 하거든요. 근데 쉽게 1심 판단하고 다르게 2심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2심 판단도 납득할 수가 있지만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법률적 얘기고 그 결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 그거죠. 변호인하고 판사의 관계, 네. 또 윤석열 후보랑 판사의 관계. 뭐 이름 윤강렬이더라고요. 윤강렬 부장판사. 뭐 형제는 아닙니다. 네. 뭐 학렬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떠나서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회피나 기피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판결이 진행됐고 결과가 이래 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수원 동계 정도는 뭐 우연히 저는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 변호인하고 부장판사 관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근무를 겹쳐 5년 있더라고요. 이상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학교 동기에 연수원 동기에 근무도 한 4, 예. 5년 정도 한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법률 용어라든지 이 법주 시스템을 일반인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거기 가거나 아니 저처럼 뭐 방송을 진행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뭐 사실 알 필요가 없는데 필요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이발 2014 대원 사법고시 동기에 5년 정도 같은 집업에서 근무했으면은 재판 기피 신청을 해야 하지 않나요? 기피 제척 일반인이. 자, 대단하시네. TH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피고인이라 그러면 이제 기피 신청하는데 피고인이 당사자나 변호인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었던 거고. 예규는 있더라고요. 뭐 예규에는 보면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윤석열 후보하고 저 누구야 윤강렬 부장판사는 연수원 동기긴 하지만 그건 뭐 안 친하다고 봐도 돼요. 그거는 뭐 직역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장모의 변호인하고 그 부장 윤강렬 부장은 보니까 뭐 대학 동기인지 같은 대학만 나온 건지 나이까지 같은지 같은 모르겠어요. 학교는 같은 학교예요. 학교는 같아요. 그다음에 고대 같이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연수원 동기고 수원이랑 서울에서 5년 정도 같이 근무했다고 하면 네. 그건 잘 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모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판사를 뭐 몇백 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건 뭐 잘 당연히 친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타겟으로 선임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사실 형사 사건 큰 건 할 때 저도 저한테 찾아와서 예를 들면 요새는 잘 안 하는데 한때는 어디에 누구누구 부장이나 친한 변호사를 좀 정관 좀 해주세요. 기가 막히게 제가 타겟팅 해드리지 쫙 해가지고. 인맥 전략 같은 거겠죠. 예. 한때 그거 제가 많이 잘했어요. 근데 요새는 안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저기 한 건데 중앙 이제 고등법원이나 예규 같은데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재판부 재배당해야 되는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공보판사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재배당하는 게 맞는데 이미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에 재배당 안 한 거다. 고등법원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내 얘기가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잠깐만 그게 공보판사 그걸 봤어요. 네. 그러면 재판 딱 열고 그 다음에 추가시키면 되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공판 준비기 열렸을 때는 그 사람 안 쓰다가 그 직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유가 아니다. 진행되다가 추가 선임된 거죠. 네,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조금 저는 부적절해 보여서 잠깐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는 뭐 비단 이 사건만 아니라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뭐 불법 로비랍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피고인의 기본 그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그러면은 첫 번째 배당하니까 첫 번째 배당 첫판 하기 전에 하면은 재배당 되니까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들어가자. 그럼 재배당 못 할 거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전략을 그렇게 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피고인이 그런 꼼수 썼으니까 너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 생각하고 고등법원에서 뭐 예외 사유로 두든지 뭐 이래가지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지. 그거를 피고인이 본인한테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건데 야 너는 왜 네 그 방패를 들고 난리야? 그냥 날아오는 칼에 맞아야지. 이게 맞아요?
오히려 그럼 법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피고인을 탓할 건 아닌 뭐 거지. 그걸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 자체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1심하고 2심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왜 그럴까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근데 이제 이 공모관계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속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장모하고 그 원래 동업자들이 이제 범죄인 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 네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일부터 끝까지 다 동업을 하는 관계라면 빼박인 거지. 근데 보니까 발만 좀 담궜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조카, 처조카인가 동업? 네. 요것도 처조카가 거기 운영실장에 갔다는 것도 병원 초기 한 2개월인가 3개월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병원이 오픈해서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운영실장에 있었으면 에이 이거 누가 봐도 공모겠구나 이러겠는데 초기 3개월이니까 이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공모라는 거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느냐는 거는 그 동업자들이 그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장모인 최모 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요걸 좀 법률 용어로 기능적 행위지배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 여러 가지 간접 사실들로 추정하는 거라고요. 그 추정의 영역에서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가지고 1심 유죄 나왔는데 2심 무죄 나왔으니까 무죄 나온 판사 이상한 판사. 그럼 거꾸로 1심 무죄 나오고 2심에서 유죄 나오면 그 유죄 나온 판사 이상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예를 들어서 달랄 수 있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거 무슨 뭐 예를 들면 유죄 나오면 유죄 나온 판사 이상한 판사다 막 변호사들 방송 나서 그러고 무죄 나온 판사는 무죄 나온 판사가 이상하다. 이래버리면 우리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법조인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박 변호사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몇 명 있거든. 일단은 뭐 같은 이제 내용을 판단을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한 거죠. 네. 실제로는 고의성이라든지 공모라든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누가 압니까? 본인하고 하늘만 알 거잖아요. 결국 재판 과정이 뭐냐면 객관적인 행동을 갖고 추단한다는 작업을 거치는 거거든요. 요런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공모의 의사가 있었구나라는 게 1심 판결이었고 2심 판결은 요런 행동 이 정도 증거로는 공모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뭐 그까지 이제 인정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색했던 부분 중간에 변호사가 추가됐고 이 연관성이 있었던 부분까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그 대상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장모입니다. 또 빠져나갔다가 겨우 뒤늦게 기소했는데 겨우 뒤늦게 또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참 이게 정치의 과잉화인데. 살다 보면 요즘 민감한 그 노래 제목 아닙니까? 그래요? 산호라면인데 그거다. 사람이 있구나. 저는 아니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산호라면. 저기 이거 보면은 산호라면 네네. 이게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만둬야죠. 그건 아니고. 이 본인이 속한 정치 지형이나 지지 성향에 따라서 유리한 판결도 나올 때도 있고 불리한 판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사건이 아니고 내가 담당한 사건이 아니라면 그냥 법원이 나온 결론을 조금 존중하는 문화들. 왜냐하면 법원이 나온 판결마저 내가 했던 생각과 사실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실제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록을 한 장도 본 게 아니라 그냥 기사로 보는 거니까 실제 재판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기록은 모른다고요. 근데 결론이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법원을 욕하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 사회 국민들이 했던 약속과 시스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 게 전 그런 문화들이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1심 장모 저 법정 구속됐을 때 제가 방송 광분하던가요? 그럼 가부터 잘못했으면 잡아가야죠. 제가 지금 강분했나요? 아니요. 아주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얘기가 아니고 박지원 얘기 아니라 우리 청취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무죄 나왔다고 와뭐 정의해서 안 그렇고 그런 가부다. 법원의 판단은 약간 존중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아닙니다. 잘못. 이건 사실 예전에 적폐수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 박근혜 돈 기다렸다면 태극기들 잃어버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전 또 얘기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얘기하는데 모든 정치 쟁점이 사법으로 가버립니다. 그 판사 한 명한테 모든 걸 맡겨버려요. 그게 옳아 보이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 최근 뭐 오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TV 토론 관련한 것도 가만히 보면요.
너무 그냥 큰 짐을 만나서 합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뭐 가처분 신청을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가 아이고야. 이걸 보고 행정 낭비야. 어떻게 보면. 헌법이고 뭐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 내리는 걸 보면서 이게 맞아. 참 정치라는 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얻어내고 주고 죽고 이거 돼야 되는데 모든 게 지금 재판정에 가거든요. 제가 방송국 PD긴 하지만 저는 방송국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사실 그거 방송국에서 제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넷이서 합시다. 네. 우린 둘이서 하겠다. 제발 이렇게 치면 그거에 되는 거거든요. SBS라도 차라리 우리는 4명 하겠다 하고 받으면 하면 되잖아요. 참나. 제가 이 얘기 100번도 더 이게 드린 것 사람이 잘 같은데 되고 봐야 돼. 내가 다 말씀하세요. 여의도에 해결할 거를 네. 자꾸 서초동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그것도 100% 네. 공감합니다. 여의도에서 해결할 거는 국회의사도 뭐 싸우든 말든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있었던 무슨 그 날치기였나? 그 무슨 선거법 통과하고 이럴 때 있었던 일들 양도 막 고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취하하고 국회 내에서 윤리위 제도를 뭔가 정리를 해야지 자꾸 이걸 법원 검찰 가지고 가면요. 검찰의 힘 법원의 힘만 세지는 거라니까. 아이고 의원님들 캐비넷에서 됐다 많아. 고발한 거 하다 보니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런다니까. 검찰청 캐비넷만 뚱뚱해지는 거죠. 여의도는 서초동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은 아주 거예요. 큰 역할을 한 범죄가 그게 직권남용죄죠. 네. 그 직권남용죄가 뭐 정가에 보도입니다. 무조건 걸려요. 모든 사람이 참나. 공직자라면. 그러니까 그걸 갖고 쌍방 진영에서 뭐 그 진영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단체들이 있어요. 뭐행 하는 양쪽 분들 다 있어. 양쪽 다 똑같아요. 제가 그분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결국은 다 정치 영역을 사법 영역으로 갖고 오고 판사 한 명한테 그걸 맡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생각을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 이거 속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동시 접속자가 2,200명이 넘어서 지금 참 정치 얘기하다 보면 그래. 나 이제 안 들을란다 속 시끄러워서. 그때가 제일 높아. 진짜로. 참. 근데 아까 그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그 장면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때문에 네, 연와 시위할 때요. 들어 누워가지고 복도에서 싸우고 아마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것 팻말 같은데. 사건이었죠. 네. 그것도 진짜 코미디인 게 그렇게 해서 결국 서초동까지 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뭐야? 결국 선거할 때 보면 전부 꼼수로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하러 갑니까 서초동에? 그 행정장관을 왜 하냐고. 나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네. 진짜 이러면 안 되지. 너무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모 관련해서도 어제 제가 그 열린 지금 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꼼수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한테 굉장히 제가 좀 쓴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에게 맹목적이고 화풀이로 그런 지지를 한다 하고 국민을 좀 무시한 듯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저 똑같이 윤석열 후보한테도 화가 나는 지점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저희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본인이 검찰총장이면서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졸로 보는 행위다. 굉장히 잘못했다. 그거 제가 나쁜 인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 얘기 한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뭐 저 요 코너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그 저 발언 잘못한 거라고 쓴소리 말씀드렸을 하셨어요. 거예요. 세치김이 쓴소리를 특히 검찰총장 기억이 출신이 납니다.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돌이켜 보면 정치인으로서 옷을 못 갈아입은 걸. 본인 일반인인 줄 아는 근데 거죠. 그때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전달 받은 거죠.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맞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 정진석 의원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더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TH김이 잘못 전달했을거나 뭐 그렇다면 정말 잘못했다라고 TH김이 아주 맞아요. 정말 그런 말했다면 정말 인식 잘못된. 근데 이제 봐야지. 그거는 저건 아닐 거다. 정진석 의원이 약간 플러스 알파에서 약간 뇌피셜 안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른 또 이슈 넘어가기 전에 댓글 하나씩 읽어볼까요? 김애란 대원 댓글 우리 박준 변호사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 그런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이나 법원이 투명해야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껏 해왔던 수많은 정치적 행위들이 불신감을 낳았다고 봅니다. 진정 그대들이 투명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정말 법원 판결 그래서 이게 끝이야. 절대적 진실을 믿고 싶지만 지금 김혜람님 말씀처럼 또 거기에서 뭐가 깨어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